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단한 FM. 신대왕의 안산 역사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대광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국인의 디아스포라, 특히 그동안 우리가 외국으로 나간 우리 동포들 이주사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고려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우리가 좀 사전에 필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고려인들이 조선 말기에 건너가서 살았던 땅이 이제 연해주인데, 그 연해주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는 이제 뭐 땅이야 연해주지만 나라로 치면 이제 러시아죠. 뭐 한때는 이제 소련이라고 불렸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한국과 러시아의 만남 이런 걸로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러시아 또는 뭐 소련 그러면은 사회주의 또는 뭐 공산주의 국가, 그 다음에 뭐 한국전쟁 때 북한을 도와준 나라, 그 다음에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 나라, 또 북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나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요. 뭐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라를 이해한다는 것이 좀 다양하고 좀 복잡한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해해야만이 역사를 좀 온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면만 우리가 보고서 이야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하고도 아주 오랜 그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조선시대부터 러시아와의 인연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뭐 한국전쟁을 계기로 만난 건 절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 어떤 나라였는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그 러시아의 역사 속에 우리 고려인들이 또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양쪽으로 고려인의 역사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러시아하고 우리나라와의 역사를 또 좀 살펴봄으로써 그 교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 고려인들은 언제 등장하게 됐고 그들이 그 러시아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흐름을 전개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본격적인 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노래 한 곡을 듣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원이 부릅니다. 터. 저 산맥은 말도 없이 5,000년을 살았네. 오진 바람
신영원이 불렀습니다. 터. 네.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조선시대에 처음 만나게 되는데, 대략 그 시기가 그 임진왜란 끝나고 병자호란 끝나고, 그러니까는 꽤 오래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으로 또 치면은 뭐 한 400년, 500년, 500년은 아니지만 약 한 400년 전으로 올라가는데, 역사에서는 이제 이걸 나선 정벌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선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러시아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바꿨을 때 나선이라고 합니다. 러시안 이 말을 이제 나선이라고 이렇게 불렀던 거죠. 이게 언제냐면은 모두 이제 두 차례의 러시아 정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1654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꽤 오래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58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인조가 죽고 나서 광해군이 지나고 아니죠. 효종 때입니다. 효종 때. 인조 다음에 이제 효종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효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 인조 때 청나라한테 이제 그 송파 삼전도에서 항복을 하면서 형이었던 그 소현세자랑 같이 청나라로 인질로 가잖아요. 8년 동안 있으면서 당시 형이었던 그 소현세자는 우리가 오랑캐라고 여겼던 그 청나라가 와보니 이거는 뭐 우리가 그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나라이고, 이미 또 청나라에는 서양 그 신부도 와 있었기 때문에 뭐 직접 만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열등한 문화를 가진 오랑캐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반면 그 동생이었던 이 효정은 형은 왜 저런 길을 갈까? 나는 아버지의 그 치욕을 잊지 못하는데, 나는 어쨌든 우리 조선이 청나라에 복수를 할 그런 기회를 엿보겠다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곳곳을 살피죠. 어쨌든 이제 8년의 인질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온 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그동안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때 이제 인조가 두 아들을 이제 서로 다른 길을 갔던 거를 뭐 다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소현세자를 이제 미워하게 되면서 이제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서 동생이었던 그 효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죠. 어쩌면 그 왕이 될 수 없었던 이 효종은 급작스러운 형의 죽음으로 인해서 왕이 됐지만, 물론 이제 그 배경에는 정파 간의 싸움이 있기도 합니다만, 오늘 뭐 그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래서 효정이 왕이 되고 나서 효정은 이제 자기가 청나라에 있으면서 가졌던 기존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실천을 본격적으로 하죠. 그게 바로 이제 북벌이라고 얘기하는 북벌운동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 그 병자호란 이후에 효정이 즉위하면서 북벌운동은 뭐 아주 유명한 건데, 뭐 예를 들면 뭐 무너진 산성을 다시 수축을 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언젠가 청나라하고 한판 싸워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새롭게 만든 조총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로운 조총부대를 통해서 청나라를 정벌하러 가자. 그러면서 이제 잘 훈련을 시켰죠. 근데 사실 뭐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청나라 그 큰 나라를 상대한다는 게.
그러던 차에 청나라에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뭐냐면 러시아가 이때부터 이제 극동으로 진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저쪽 시베리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청나라도 사실 러시아는 상대해보지 않았던 나라였기 때문에 벅찼던 거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 러시아를 상대하기 힘드니 조선에 잘 훈련된 조총 부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조선에 그 군대 파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그 남의 나라 전쟁에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또 청나라의 요청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조총부대의 어떤 그 전쟁 수행 능력이라고 할까요? 얼마큼 훈련이 잘 돼 있는지 이걸 좀 파악하고도 싶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조총부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1654년에 이제 변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총지휘관으로 해서 그 한성을 떠나서 이제 원산을 거쳐가지고 경성, 회령을 넘어서 이제 두만강을 건너서 연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청나라 군대와 합세를 해서 그 위에 송하강 줄기에 있는 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러시아 군대하고 맞닥뜨려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전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또 다시 또 1658년에 또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때도 또 청나라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번에는 이제 신유라고 하는 사람이 총지휘관으로 해서 또 같은 경로로 해서 청나라 땅으로 가게 되는데 뭐 거의 같은 코스로 갔다가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의란에서 아라이무창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그 흑룡강과 가까운 곳이고요. 또 그 옆에 오늘날 그 연해주의 가장 끝쪽에 있는 하바롭스크, 그 우스리강이 지나는 그 일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도 우리 조선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게 처음으로 러시아 사람들과의 만남인데 조선 군인들도 놀랬겠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덩치도 크고 얼굴 피부도 하얗고 그 당시 이제 러시아는 이제 슬라브족이기 때문에 유럽 인종이죠. 그래서 뭐 굉장히 이제 색다른 전쟁을 치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자료들이 뭐가 없을까 봤더니 그 두 번째 참전했던 그 신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뭐라 그럴까요? 그 참전 일기라고 할까요? 제목이 이제 북정일기라고 하는 건데 북쪽을 정벌하러 가서 쓴 일기 뭐 대충 이제 그런 뜻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흑룡강에서 이제 러시아군을 물리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러시아군이 당시 청러 국경 지대 흑룡강을 넘지 못했죠. 어쨌든 신유는 출병 84일 만에 이제 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제 남긴 것이 이제 북정록이라고 하는 걸 남겼고 최근에 이제 이거를 다시 번역을 해서 책이 나왔습니다. 또 하나 자료는 이제 그 소설인데요. 최지훈 작가가 쓴 장편 역사 소설인데 대두인이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제목이 좀 특이하죠. 대두 그러니까 머리가 큰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나선 정벌 때 있었던 얘기를 소설로 만든 겁니다. 그 동북아 최고의 그 조총부대 조선의 총병군이 러시아군을 격파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설로 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당시 경험했던 유럽이라고 할까요? 서양인과의 특히 이제 러시아하고의 첫 만남을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뭐 더 이상의 만남과 교류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역사 속에서 묻히고 말았죠.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개항을 맞이하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게 되는 그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러시아를 만나게 되는데, 당시 그 러시아는 그 제정이었기 때문에 당시 러시아의 황제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차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하고 관련이 있는 이제 차르가 있습니다. 뭐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니콜라이 2세라고. 뭐 그 전에 뭐 여러 명의 차르가 있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된 그때 차르들이 뭐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르 2세, 이어서 3세, 특히 알렉산드르 3세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개항 이후에 서양과의 만남이 시작됐던 시기고, 러시아 마지막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가 이제 우리하고 깊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요 니콜라이 2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1870년 강화도 조약 체결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여러 서양 제국주의 국가들이 들어옵니다.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이탈리아, 러시아도 이제 이때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주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제 저쪽 그 한양 성곽의 서남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일대가 이제 정동인데, 그쪽 일대에 이제 이들이 주로 거주하게 됩니다. 지금은 대사관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로는 이제 공사관이라고 불렀던 각종 그 나라들의 공사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뭐 지금도 그쪽 지역에는 외국 대사관들이 좀 있어요. 뭐 현재 러시아 대사관이라든지 또 캐나다 대사관이라든지 또 미국 공사관저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제 여러 나라의 공사관들이 있었죠. 어쨌든 뭐 그런 시기에 이 러시아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아관 파천이죠. 뭐 다 아실 텐데, 아관은 이제 러시아 공사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말이고, 이제 파천은 왕이 그 궁궐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거처하는 것을 이제 파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왕이 거처를 옮긴 사건을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뭐 이 배경은 뭐 잘 아실 겁니다. 그 지난 시간에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명성황후 이제 시해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침략이 너무 이제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당시 이제 고종 황제가 외국 공사관으로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먼저 미국 공사관을 가려다 실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 정확히 말하면 1896년 2월 11일 날 이제 경복궁을 떠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서 1897년 2월 20일까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는데, 뭐 러시아 공사관에서 계속 머물렀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 당시 러시아 공사관이 지금의 그 덕수궁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뭐 늘 그 덕수궁으로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덕수궁에 뭐 가보시면 거기에 그 정관혼이라든지 아니면은 고종이 이제 덕수궁에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서양 건물들을 많이 세우잖아요. 그래서 늘 그냥 뭐 덕수궁과 러시아 공사관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러시아 공사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그곳에 러시아 공사관에서 찍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옛 사진이 있잖아요. 2층에 이렇게 난간에 앉아 있는 고종의 모습. 요거를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복원을 해서 많은
그 시민들이 당시에 고종이 머물렀던 그 공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당시에 그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아니죠, 참 청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그 청나라 땅 요동반도하고 뭐 대만 뭐 이런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당시 그 청나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러시아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을 끌어들여서 소위 이제 외교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은 이제 삼국 간섭이라고 하죠. 이제 그 모습을 본 일본이 이거 그 러시아가 만만치 않네 하는 모습을 이제 조선의 이제 조정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명성황후를 비롯한 조정의 대신들이 그러면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일본을 좀 몰아내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친러 경향을 보이게 되죠. 뭐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이제 명성황후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명성황후를 이제 제거하는 시해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주를 하게 됐고, 1년 뒤에 이제 덕수궁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면서 황제로 즉위하게 되죠. 어쨌든 그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간 있는 그 기간 내에 사실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 뭐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이제 이권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많은 이권들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됐고, 이 모습을 지켜본 많은 그 서양 제국들이 왜 러시아한테만 해주느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 조항을 들이대면서 우리한테도 해달라라고 해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권을 가져가게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이때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의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와 관련된 그 뭐 영화라고 할까요? 그게 이제 뭐 고종이 이때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있으면서 커피를 처음 알게 됐다라고 해서 뭐 가베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런 그 역사적인 배경을 가진 내용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요 시기에 또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한 명의 러시아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나파시 이바노비치 세레딘 사바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그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지만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 항해사 양성 강습소를 수료한 후에 예술 아카데미에서 1년간 더 공부합니다. 자, 그러다가 선박 항해사로 이제 취업을 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1883년 9월 달에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나이가 23살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주로 이제 건축 관련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천에 와서는 그 해창, 그 바닷가에 그 항구에 창고 만드는 그 일에 이제 종사하면서 인천에 있던 여러 그 건물들을 설계하고 건축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현재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인천의 그 중구청 뒤쪽에 제물포 구락부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건물이 있습니다. 뭐 이 건물도 그가 설계를 해서 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서양 인들의 저택 등도 이 사바틴이 설계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남긴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곳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 덕수궁 내에 있던 중명전, 을사늑약이 체결된 곳이죠. 그 다음에 덕수궁 안에 있던 정관헌,
고종이 뭐 커피를 즐겨 마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외국 사신들을 접대하던 곳이기도 한 그 정관원이 있고요. 뭐 그 외에 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호텔 있잖아요. 그 배경이 되는 호텔이 바로 손탁 호텔인데 그 호텔도 서바틴이 설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이 러시아인 서바틴, 어찌 보면 조선 말기 대한제국 시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러시아인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서바틴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현장을 목격했던 그 인물이고요.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릴 인물이 이제 민영환인데 그 이 민영환은 뭐 잘 아시다시피 명성황후와 관련 있는 집안 인물이죠. 당시 이제 그 시종무관이었는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경호실장쯤 되는 그런 인물인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의사조약 체결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인물로 유명하죠. 근데 사실 그 일이 있기 전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러시아 황제 차르 그 니콜라이 2세가 황제로 즉위할 때 고종이 이제 러시아 황제 즉위식에 사신을 파견해요. 그때 간 사람이 바로 이 민영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정부도 알았던 거죠. 러시아가 어떤 나라였고 러시아 황제가 즉위하는데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황제 즉위식에 이제 초청을 받으니까 이제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누굴 보낼까 하다가 가장 최측근이었던 민영환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민영환이 1896년에 그 떠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그 황제 즉위식에 가게 되는 그 코스가 참 놀랍습니다. 인천을 떠나서 먼저 중국 상하이로 갔다가 일본의 나가사키를 거쳐서 요코하마를 거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캐나다의 이제 밴쿠버로 갔다가 몬트리올을 통해서 이제 뉴욕으로 가서 뉴욕에서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런던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를린으로 갔다가 폴란드의 바르샤바를 거쳐서 상트페테르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 즉위식을 참여했다가 다시 돌아올 때는 이제 반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진을 합니다. 이제 모스크바, 노브고르드, 그 다음에 이르쿠츠크,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일주를 한 겁니다. 어찌 보면은 뭐 최초의 세계 일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인으로서의.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그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즉위식에 가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납니다. 근데 뭐 민영환이 영어를 할 줄 알았던 건 아니죠. 그래서 그때 같이 통역관으로 따라간 사람이 이제 윤치호입니다. 그래서 뭐 한러 관계를 협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게 이제 그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렇게 이제 오래 되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고려인들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조로, 수호, 통상 조약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새로운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이야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이 부릅니다. 광야에서.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에 피울음 있다.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핏줄기 있다.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해 뜨는 동해에서 해 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다시 서는 저들 판에서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움켜쥔 뜨거운 흙이여. 네, 김광석이 부른 네, 광야에서였습니다. 네. 그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이렇게 이제 그 민영환이 황제 축하 사절로 가기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거는 별도로 조선 후기 1860년대부터 연해주로 건너갔던 우리 많은 고려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인들이 너무 많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대략 한 20년쯤이 지난 1884년에 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 조미 수호 조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나서 이제 연달아서 뭐 영국, 프랑스, 독일 뭐 많은 나라하고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러시아하고는 1884년에 이제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본격적인 그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게 되면서 한러 관계가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냐면, 당시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러시아 공사 이제 베베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좀 이 사람을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885년부터 이제 그 10년 넘게 조선 주재 공사로 일했던 그러니까 이 베베르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조선과 수교를 주도한 이 사람이 외교적 수완을 이제 발휘해서 조선 정부 내에 친러파를 만드는 등 대한제국 말기에 그 외교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여러 자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1895년에 고종이 러시아 황제였던 니콜라이 2세에게 베베르 공사가 조선에 좀 더 근무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편지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 조선 정부가 이 베베르에 대한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고종이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그 피신했던 아간파천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일을 치밀하게 계획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베베르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 베베르가 이제 본국에 보낸 그 비밀 전문에 그 뭐 병력 파견 요청도 있고요. 러시아 수병이 한양에 도착한 보고도 있고요. 아간 파천에 성공했다 이런 보고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고종이 이제 러시아 공사관에 무사히 왔으니까 어쨌든 뭐 고맙죠. 고종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니콜라이 황제한테 편지를 보내서 자기를 이렇게 무사히 러시아 공사관으로 오게 해준 것, 그 다음에 보호해준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 이권이 이제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정부와의 공식적인 뭐 또는 일이고, 우리 이제 고려인과 관련해서는 1864년 경에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연해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이제 통상 수호 조약에 뭐 귀화인, 비귀화인, 뭐 일시 체류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넘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20년 동안 넘어간 사람들이. 그래서 1884니까 조로 수호 통상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건너간 한인들은 러시아의 정책을 허용한다. 그리고 귀화도 한다. 대신에 뭐 귀화를 거부할 때는 원칙적으로 조선으로 다시 돌려보낸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귀화한 한인들에게, 그러니까 소련 국적을, 그러니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경우겠죠. 그 귀화한 한인들에게는 한 가구당 러시아의 그 기준으로 15 데냐치나 약 우리로 말하면 45,000평, 엄청나게 넓은 땅이죠. 그 땅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세하고 20년간 토지세를 면제해줘요. 와, 이거 정말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제 5년 이상 러시아에 거주할 경우에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로 이주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연해주에 건너간 우리 한인들이 터를 잡고 안정적으로 사는가 싶었는데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면서 이제 연해주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특히 1937년에 강제 이주가 되면서 중앙아시아로 이제 이주하게 되면서 러시아 연해주 땅에 우리 고려인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다시 전개되는 거는 바로 6.25 전쟁이죠. 이게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소련이죠. 소련이 연합군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미소가 당시 우리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를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남한에서는 이제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각각의 북한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쪽에서는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죠.
그래서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연합군에 의해서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수립된 지 불과 채 2년도 안 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북한의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약속을 받고 그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후에 중국군이 직접 참전을 하게 되죠. 뭐 잘 아시다시피 1951년 일사후퇴 이후 일사후퇴가 이제 중국군이 전쟁에 개입되면서부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도 중국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군대를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전투에 중국군이 많은 희생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1953년에 7월 27일 날 드디어 이제 휴전 협정을 하게 됩니다. 휴전 당사자는 이제 미군, 중국군, 북한군이었고요. 협의는 했지만 최종 그 협정에 조인한 것은 우리나라 군대는 빠졌습니다. 아시겠지만 휴전협정 처음에는 이제 개성에서 하다가 마지막 협정 조인한 거는 이제 판문점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면 그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었느냐? 거기 이제 사인을 한 거 보면은 당시 김일성 사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군 사인도 있고 중국 최고 지도자의 사인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쟁 당시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 작전권을 미군에 넘겨줬기 때문에 전쟁 당사자가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넘어간 전시 작전권이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시 작전권은 미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전쟁 나면 이 전쟁에 관련된 모든 작전은 미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쨌거나 이후에 이 전쟁, 그 냉전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이 우리 남한 사회에 아주 깊게 상처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북한 또는 중국 또는 소련을 지칭하는 그런 용어들은 뭐 그 앞에 이제 뭐 아주 험악한 수식어가 붙죠. 뭐 늑대라든지 뭐 괴뢰군이라든지 뭐 이런 그 용어들이 이제 붙게 되는데 전후 50년이 넘고 지금까지도 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뭐 그 이후에 그 다시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는 게 이제 고르바초프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는데 우리나라하고는 당시 노태우 대통령 때 수교를 다시 하게 되죠. 1990년에 다시 이제 소련이 아닌 러시아하고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90년에 수교를 다시 했으니까는 지난 2020년이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던 거죠. 뭐 근데 뭐 그때는 뭐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여서 한러 수교 30주년 행사를 뭐 대대적으로 할 수는 없었고 그냥 기념식만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뭐라 그럴까요? 이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이제 과거에서 뭐 현재 그다음 이제 미래로 좀 전환이 됐으면 좋겠는데 한러 수교 이후에 그 많은 우리나라의 그 유학생들이 러시아로 갔었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들도 러시아로 들어갔고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그 상당히 많은 그 경제에 우리 한인 기업들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오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그 개항기 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역사적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개항기 때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전쟁을 계기로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한 이후 러시아가 그 북한에 들어오는 그 무렵 관련된 그러니까 6.25 전쟁과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 그다음에 수교한 이후에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등등등 사실 이제 그쪽에 관련된 자료들 소위 이제 공산주의 국가와 관련된 우리의 자료들이 아직 일반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러시아가 또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연해주에서 활동했던 많은 우리 독립군들에 관련된 자료 뭐 잘 아시다시피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도 러시아의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자료들을 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찾아야 되고 발굴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쪽 관련된 그 학계의 노력도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한러 관계가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뭐 우리가 이데올로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그 학문적인 교류 또는 경제적인 또 문화적인 교류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세계 곳곳에 있는 많은 자료들 지난번에 뭐 잠깐 언급했지만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것도 최근에 와서야 그 자료를 발견하면서 전모를 알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건 뭐 빙산의 일각이죠. 그 외에 수많은 러시아와의 관계, 특히 우리나라와의 관계,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또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라든지 다양한 분야의 자료들이 러시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좀 우리가 발굴하고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 안산에 들어와 있는 많은 고려인들 이분들이 안타깝게도 이런 한러 관계를 잘 모르세요. 그리고 고려인들의 역사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 고려인 2세 고려인 학생들이 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이 어쨌든 러시아어를 잘 하니까 한러의 역사 부분에 좀 기여를 할 부분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만나봤던 우리 고려인 친구들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고 애석하기도 한데 앞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더 이상의 이런 그 역사적인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해외로 눈길을 돌려서 특히 이제 이 러시아에는 엄청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찾아서 발굴해서 기록으로 좀 남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는 좀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최근 북한과의 그 관계가 뭐 좋아지면서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푸틴이 이제 그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2번이나 만나면서 뭐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뭐 우려하는 바가 많은 사람들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저는 뭐 그건 그거고 어쨌든 뭐 민간의 차원에서는 이런 학문적인 또 문화적인 교류는 지속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러시아가 전쟁이 아닌 평화의 관계로 이어가기를 바라고요.
특히 양국과의 관계가 다시 6.25 전쟁 때와 같은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닌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과 러시아와의 그 한러 외교사 또는 뭐 한러 교류사라고 할까요? 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한 중앙아시아 교류사를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대부분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오고 있기 때문에 중앙아시아하고 뭐 전혀 관계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익이 부릅니다. 찔레꽃.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 찔레꽃 순박한 꽃 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옥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